주제는 질환으로 좀 한정을 해봤거든요. 영화 연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교수님들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를 틀었는데 이 증상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기가 이제 아마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게 증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놓치셨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 네네. 이게, 네. 시간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증상이 있는지, 네네, 지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한 번 하는 것만 찍었는데요. 실제 이제 영화 연축이라는 게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를 이기훈 교수님,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영화 연축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화 연축은 영화니까 돌 미만의 애들한테 나오는 거고, 연달아 몸을 수축한다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가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면은 전신 강직 간대 발작. 그래서 팔다리가 뻣뻣하고 까딱까딱까딱 떠는 그런 전신 발작을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영화 연축은 처음에 이것이 뇌전증 발작인지 인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아기가 깜짝 놀라서 자꾸 운다고, 어떤 부모님한테는 우는 게 더 주된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모양은 굉장히 영화 연축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아기를 항상 보고 있는 엄마도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만 깜빡한다던가 고개만 살짝 까딱한다던가, 팔다리도 저 비디오에서 나온 환자는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움찔하는 그런 동작을 했지만, 사실 팔다리를 움찔하는 동작이 양쪽이 좀 차이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보호자분들도 이제 비디오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오실 때는 영화 연축이 아닌 다른 발작 증상이나 다른 증상들도 영화 연축이랑 많이 혼돈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의료진이 보기에도 그냥 형태만 보고는 얘가 영화 연축인지 아니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건지 이런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연축이 말씀하신 대로 연달아 수축하는 증상인데, 처음에는 시작은 좀 이제 아주 약하게 하다가 점점 크레센도처럼 세게 하고 다시 디크레센도, 그래서 이게 모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뭐 아침에 긴잠 자고 일어나서 한 모듬을 처음에 15분 동안 20번, 30번을 움찔하는 증상이 반복된다든지, 또 낮에 다른 모듬이 있고 이렇게 단위를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영화는 연축을 할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영화는 굉장히 뇌 발달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여서 뇌파의 생성도 그렇고 또 뇌파가 커지는 그런 작용 기전도 성인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에서는 특히 이런 영화 연축의 형태로 발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영화 연축이 굉장히 딱 발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정도 발달 시기가 되어야, 또는 뇌 손상이 많은 아기들은 조금 더 늦은 나이에도 사실은 영화 연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뇌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저런 연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기에 나타나는 연달아 수축하는 증상이긴 한데, 그 뇌 발달 단계가 아직 영화기에 머물러 있을 때도 보여줄 수 있는 발작으로.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영화 연축이 영화기에서는 흔한 발작의 형태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화기 돌 미만에 발생하는 뇌전증의 그럼 25%가 영화 연축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분의 1이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뒤집어 보면 맞기도 합니다. 영화 연축이 저 연령으로 한정하면 저렇게 많이 있을 거는 맞습니다. 신생아기에는 대부분 뇌 손상 때문에 급성 발작으로 끝나고 많은 경우가 더 대부분인데, 이제 뇌전증으로 한정해서 보면 영화 연축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수면 초반부나 중간에 자다가 잠이 얕아질 때 몸을 이렇게 움찔거리거든요. 정말 집에서 아기들을 보면 수면 초반부에 팔이나 또는 몸을 이렇게 움찔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어머니 눈에는. 근데 그때 이제 알고 보면 옆에 있는
남편도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애기만 보이고 애기는 전신이 다 보입니다. 남편은 다리 하나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 움찔거리는 증상으로 이게 외래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약간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저는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눈 감고 움찔거리는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발작은 눈을 그 순간이라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몸을 움찔거리는 건 이제 내가 저게 많이 보이면 내 불면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거 많이 보이시는 게 네, 저는 사실 저 진저리라고 써있는 셔더링 어택이라고 영어로는 부르는 저런 걸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셔더링이라고 하는 저것은 그 영화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뭐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이렇게 부르르 떠는 그런 증상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그리고 대부분 저런 셔더링은 단발성으로 오죠. 한 번만 깨어 있을 때 오고 단발성으로 오기 때문에 연축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저리 발작 셔더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눈을 맞추면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기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셔더입니다. 근데 영아연축은 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위식도 역류도 있는데 저 위식도 역류가 영아연축처럼 보일 수가 있나요? 네, 이거 사실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증상처럼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 역류가 있을 때 아기가 그 영아가 이제 괴로워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거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증상이 실제 연축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동영상을 많이 찍어 오시는데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꼭 전신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확대해서 찍는다든지 팔이나 다리가 움찔거리는 걸 보면 정말 나머지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싶을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거를 뭔가 의사한테 보여줘서 진단을 받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전신이 아기는 작으니까 다 나오거든요. 전신이 다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발생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 잘 때만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근간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영아 연축이 특징적으로 사실은 잠에서 깰 때, 잠이 들 때 요런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기가 잠에서 깰 때 연속적으로 움찔거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환자를 보게 되거든요. 네네. 발작을,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검사는 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뇌파 검사도 주로 이제 외래에서 짧게 찍는 30분, 1시간 이렇게 찍는 검사가 있고, 입원해서 장시간 동안 찍는 비디오 뇌파 검사도 있거든요. 당연히 오래 찍으면 뭔가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진단에는 비디오 뇌파 없이 그냥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찍는 뇌파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뇌파가 완전히 정상이다. 그러면 영아연축은 배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뇌파를 우선 배경파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수면 뇌파를 포함한 뇌파가 배경파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면 영아연축은 아닌 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너무 의심이 되는데 뇌파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는 뭐 그때는 비디오 뇌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건 오히려 아주 적은 비율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검사는 저 내 MRI하고 유전자 검사 써놓으셨는데 특별히 사실 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내용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 MRI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뇌 MRI랑 유전자 검사는 연축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연축이 진단이 됐다면 원인을 보는 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MRI나 유전자 검사로 많이 원인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써놨지만 MRI나 유전자 검사 이외에도 진단될 수 있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은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영아 연축을 진단하는 데는 뇌파 검사가 필요하지만 사실 뇌전증의 진단에는 진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원인 진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
경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전증의 진단, 원인 진단하는 검사는 항상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네. 네. 근데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상. 혹시 네, 그 환자가 네, 보여주는 증상이죠. 연축이라는 증상이고, 더불어서 다른 증상으로는 그 어느 정도 발달이 되다가 연축이 나타나면 발달이 멈추거나 퇴하거나, 네. 이제 그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인이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니까요. 영화 연축은 그런 것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네네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대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인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대사 검사도 하고 염색체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60%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원인을 잘 몰랐던 그런 환자들도 영아 연축 환자들도 좀 생소한 그런 유전자 이름이 붙은 유전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비율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후에 연구 결과를 좀 봐야겠죠. 근데 왜 중요할까요? 이게 원인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영아연축이라고 임상 진단을 하면 뇌파를 찍고 아 영아연축이 맞구나 그러면 이제 MRI를 찍어서 MRI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렇게 따졌죠. 그래서 그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상대적으로 나쁘다. 구조적인 문제가 안 보이면 MRI가 정상이면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흑백 논리처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구조에 문제가 있어도 결절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자를 만난다 근데 맞는 약이 있고 그것이 잘 조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을 좀 적합하게 고를 수도 있고 또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이상이 없는 그런데 왜 이 영아연축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했죠. 그 중에 일부가 그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는 뭐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되는데 어떤 약에 잘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치료와 예후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는 있습니다.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아 연축하고 아주 잘 매치가 되는 유명한 진단명이 되겠는데요. 네. 결절성 경화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결절성 경화증은 이름처럼 뇌에 결절이 생기면서 뇌전증 발작이 많이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유전성이기도 하고 사실은 가족성 질환이어서 이제 가족 안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 결절성 경화증 같은 경우 뇌전증이 한 80%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영아기에 발작이 발생하고 그 대부분이 영아 연축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아 연축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발달 지연 같은 걸 초래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피부나 이런데 결절성 경화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보여서 태어나서부터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또 산전 진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소아신경과에서 뇌파 검사를 쭉 하면서 영아 연축에 해당하는 발작파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환자가 미리 치료해서 예후를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절성 경화증이 영아 연축에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물 치료로는 사브릴하고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부터 계속 결절성 경화증을 언급해서 그런데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는 사브릴이 선택 약제로 되어 있고 사브릴을 쓰게 되면 굉장히 발작이 잘 조절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브릴은 결절성 경화증 이외의 다른 영아 연축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약제로 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브릴이 사실은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 때문에 다른 뇌전증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영아 연축에서만 특별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이제 기존에 알려진 항경련제랑은 다른 약물이죠. 염증을 조절하고 이런 약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 이 스테로이드도 영아 연축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초기 경련 치료에 쓰는 치료로는 거는 처음, 그러니까 이 질환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케톤 생성 식이요법도 사실은 영화에서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도 또 저희 선배 선생님들께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유를 네. 개발하셔서 저희 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아기들은 아직 입맛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 분유만 먹어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쉽게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경련을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 삼총사를 치료에 가장 먼저 네. 이용을 하고 있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쓰는 걸로 돼 있고, 뭐 장기간 사용하게 될 때는 애기들은 이제 망막 전이 검사라고 해서 재워서 그 유발 전이 검사를 하면은 망막에 어떤 그 시야가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심해서 감시하면서 사용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들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다른 뭐 치료는 스테로이드는 어떨까요? 당연히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게 뭐 식욕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분포가 달라서 이렇게 볼이 저처럼 빵빵해지거나 아니면 배가 나오고 뭐 등에 이제 뭐 살이 두꺼워진다 이런 부작용이 있고 장기적으로 쓰면 수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짧게 1, 2개월을 고용량 요법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유선 교수님.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종양이 있었거나 뇌에 특별한 병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아 시기에 영아 연축 형태로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종양이나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영아 연축을 완치할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치료가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에서는 또 원인을 찾는 검사도 중요하고 그럴 때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아기의 향후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아연축이 있는 동안은 발달이 진행하지 않거나 후퇴를 합니다. 그게 뇌파에서도 실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제 치료가 잘 되면 뇌파가 놀랍게도 정상이 되거나 아니면 국소적으로 전기파가 나오는 거는 나오지만 배경파는 정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애기들도 다시 발달을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아연축의 치료 효과는 실제 증상도 없고 또 뇌파도 좋아지는 그런 면을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